의식이 돌아왔을 때 세상은 조각조각 깨져 있었다. 먼저 빛이 보였고 그 다음엔 통증,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천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얀 벽 조용히 윙윙거리는 기계들. 곁에서 간호사가 내 정맥 주사를 확인하고 있었다. 목이 바짝 말라 속삭였다. 제 아들 왔나요? 간호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스치더니 곧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엔 나중에 알게 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민이었다. 방은 그녀 대신 대답했다. 고요, 정막, 영혼 없는 공간, 사고를 떠올리려 애썼다. 헤드라이트, 얼음, 밤을 갈랐던 끔찍한 굉음, 차가 도로를 벗어났던 것,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부서진 채 홀로 누워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나중에 얕은 수미상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실을 알았다. 나는 거의 3주 동안 의식 없이 그 병상에서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았다. 꽃도 카드도 방문객도 없었다. 심지어 민수도 없었다. 문 밖에서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험도 없고 가족 연락처도 응답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다. 나는 그 아이를 키웠다. 치과 진료 무릎까진 상처 때 쓰는 순간까지 모두 함께였다. 할머니의 목걸이를 팔아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 비 오는 밤 민수가 데이트에 차를 쓸 수 있도록 교대 근무를 마치고 걸어서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가족이 없다. 간호사 나중에 알게 된 이름 은주가 말했다. 배달기사가 구급차를 불렀다고. 내 차는 통영 외과계 7번 국도 끝 나무를 휘감은 채 발견되었다. 나는 차갑고 피를 흘리며 간신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숨이 돌아올 때마다 무언가가 함께 왔다. 감사도 슬픔도 아니었다. 천천히 끓어오르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사랑을 구걸했다.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아무거나 침묵만이 나를 맞았다. 중환자실을 떠날 때쯤 한 가지를 알았다. 그 병상에 남겨진 여인은 이제 여기 나오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민수에게 먼저 전화할 생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치유가 시작될 줄 알았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럴 리 없음을 알았다. 공기는 퀴퀴했고 빛은 잿빛으로 쓰라렸다. 쌓인 우편물과 먼지 앉은 액자 위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민수가 늘 고치 프로미세했던 다리가 흔들리는 그 의자였다. 풍선도 어서 오세요. 도 이웃에 따뜻한 음식도 없었다. 그저 냉장고의 낮은 윙윙 소리와 척추의 통증뿐. 폰을 충전기에 꽂았다. 3주 동안 꺼져 있던 폰이 깨어나는데 몇 분이 걸렸다. 화면이 켜지자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3개였다. 모두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장 최근 건 2달 전이었다. 엄마 저랑 혜린이 이번 달 월세가 좀 빠듯해요.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두 주만요. 그게 전부였다. 잘 지내도 사랑해도 없었다. 늘 그렇듯 내게 손을 내민 것뿐. 한 번 전화해 봤다. 딱 한 번. 신호음이 울리고 또 울리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다. 구걸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청구서가 왔다. 숨이 턱 막힐 숫자였다. 내가 6개월 동안 그림을 팔아본 돈보다 많았다. 울지 않았다. 그냥 민수의 번호를 보냈다.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는 담담하고 연습된 듯 했다. 아드님과 통화했습니다. 아드님이 말씀하시길 엄마 살아계시죠?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항상 독립적이셨으니까요. 그 문장을 오래 곱씹었다. 손바닥 위 돌멩이처럼 굴려보며 그게 날 베는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놀라움도 고통도. 그저 내가 수년간 믿지 않으려 했던 사실의 무딘 확인뿐. 연락처를 열었다. 민수의 이름을 찾았다. 길게 눌렀다. 빨간 버튼이 나타났다. 삭제. 그 이름이 사라지자 침묵은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다 맑아졌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어 새 공기를 들이고 몇 년간 손대지 않은 편지 상자를 정리했다. 그때 은미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수요일에 도착한 편지였다.
재산세 고지서와 할인 쿠폰 전단지 사이에 끼어 있었다. 단정하고 우아한 필체가 아니었다면 그냥 버렸을 것이다. 은미. 몇 년간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 민수가 중학생이던 시절 지역 예술 강좌에서 만났다. 그녀는 은빛 머리띠와 물감 묻은 손가락을 가진 웃음소리가 풍경 같던 퇴직교사였다. 그녀가 강릉으로 이사 간 뒤 우리는 멀어졌다. 시간이 그런 일을 만든다. 봉투 안엔 강릉의 법률사무소에서 온 편지가 들어있었다. 은미가 호스피스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자식도 배우자도 없었다. 그녀의 유산은 그린 포트폴리오와 소박한 재산, 그리고 상세한 유언장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걸 내게 남겼다.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편지였다. 혜경, 너의 작품이 피어나는 걸 봤어. 모든 게 너를 풀어놓으려 할 때도 너는 꿋꿋이 버텼지. 너 같은 사람은 선물을 받지 않아. 주는 사람이지. 이번엔 다르게 해. 이걸 받아. 그리고 그들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긴 삶을 살아. 은미. 부엌 테이블에 앉아 손에 든 편지가 떨렸다. 햇빛이 그녀가 선물했던 빛바랜 수채화를 비쳤다. 날아오르는 벌새. 액자에 넣지 않고 서랍 속 좋은 날들과 함께 묻어둔 그림이었다. 다음 주 나는 옷 2벌과 지팡이를 들고 강릉으로 날아갔다. 집은 절벽 끝에 서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묻었지만 당당했다. 정원엔 라벤더가 거칠게 자라 있었다. 멀리 바다가 속삭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꿀빛 햇살이 기다리던 사람을 맞이하듯 흘렀다. 먼지가 있었다. 고칠 곳도 있었다. 하지만 슬픔은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나무와 바다 내음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어깨가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아도 됐다. 창문을 모두 열어 바람을 맞이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이번엔 침묵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를 초대했다. 배관 목록을 적던 중 전화가 울렸다. 민수였다. 오후 유록 시 12분 메시지가 왔다. 민수 엄마 이제 괜찮으시다던데요. 집에 도움 필요하세요. 병원에 안 온 것에 대한 사과도 병원 이야기도 없었다. 그저 집에 대한 도움.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혜리는 크림색 리넨 옷과 디자이너 샌들을 신고 있었다. 민수는 내가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멀어진 가족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았다. 와, 혜린이 거실로 들어서며 숨을 내쉬었다. 참나무 들보와 새로 칠한 벽을 훑으며 말했다. 혜경님, 이 집 정말 아름다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미 이모가 이런 취향이셨는지 몰랐네요. 나는 예의 바르게 웃었다. 은미가 가구를 그대로 두었다는 말, 그들이 결코 알아보지 못한 품격을 가졌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후 내내 머물며 마치 상품을 탐색하듯 모든 걸 만졌다. 혜리는 정원 사진을 찍었다. 민수는 차고를 뒤지며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중얼거렸다. 나는 차를 따랐다. 그들의 공연을 들으며 지켜봤다. 저녁 후 컵을 닦는 동안 부엌 카운터에 의도적으로 놓인 광택, 나는 브로슈어 더미를 봤다. 해질녘 소나무, 믿을 수 있는 케어, 노인 요양 시설, 풀 패키지 투어, 침실 2개의 스위트. 그러더니 민수가 내 의자 등파 뒤에 팔을 걸치고 가볍게 말했다. 이 집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크죠? 세금도 그렇고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요. 명의를 넘기는 거 깔끔하게. 나는 눈을 깜박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변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혜린이 마치 내가 서류에 사인한 듯 환히 웃었다. 나는 담요를 품에 안고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그들은 만족하며 팔짱을 끼고 콧노래를 부르며 떠났다. 문이 닫히자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브로슈어를 하나씩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날 저녁 은미의 변호사에게 전화해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부동산 친구 수진을 차 한잔 하자고 초대했다. 그들은 다음 토요일 초대받지 않았지만 기대에 차서 돌아왔다.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뒷마당 테라스엔 린넨 식탁보아에 어울리지 않는 앤틱 접시, 은미와 그림을 그리던 시절 쓰던
내 사랑스러운 찻잔들이 놓여 있었다. 완벽히 우린 프랑스차, 그날 아침 구운 빵 한 덩이, 민수가 눈치채지 못한 정원의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냈다. 혜리는 바람 풍경 건축을 칭찬했다. 민수는 이미 주인이라도 된 듯 마당을 훑었다. 그들은 농담을 했다. 이 집 멋지지만 혜린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이 드셔서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민수가 웃었다. 이제 바통을 넘길 때 아닐까요? 혜린이 가방에서 은근히 꺼냈다. 좋은 부동산 변호사를 아는데 월요일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나는 감동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혜린. 생각해볼게. 잠시 후 복도로 나가 문을 닫았다. 변호사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바로 연결됐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조항 분배 안전장치를 논의했다. 집, 땅, 유산에 묶인 소액 계좌 모두 이전될 터였다. 하지만 민수에게가 아니었다. 내 성을 가진 누구에게도 아니었다. 6주 전 민수가 전화하지 않은 동안 조용히 설립한 해경 전황이 여성재단으로. 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창밖 테라스에서 민수와 혜린이 잔을 부딪히며 속삭이는 모습을 봤다. 마치 이미 계약을 마친 듯.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로브 주머니에 폰을 넣은 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테이블로 돌아갔다. 혜린이 몸을 숙였다. 그래서 저희 말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손을 떨지 않고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요즘 꽤 많이 생각했어요. 그들이 떠날 때 내 서명은 이미 마르고 있었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했던 밤은 파스타와 와인으로 시작됐다. 혜리는 자기가 만들지 않은 샐러드를 가져왔고 민수는 누군가의 장례식 이후 입지 않은 블레이저를 걸쳤다. 나는 그들이 고른 자리에 앉게 두었다. 서로 마주보며 기대로 뭉친 연합 전선처럼. 저녁은 조용했다. 민수는 지나치게 공손했다. 혜리는 스파 휴양지 이야기를 하며 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좋을지 암시했다. 민수가 목을 가다듬으며 포크가 접시를 긁었다. 엄마, 저희가 말했던 그 제안 검토해 보셨어요? 혜린이 가방에서 꺼냈다.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시작해 보려고요. 서류일 뿐이에요, 혜경님. 그녀는 내 접시 옆에 폴더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톱은 완벽했다. 설거지를 한 적 없는 손톱.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폴더를 열어 넘겼다. 민수는 기대에 차 몸을 숙였다. 혜리는 박수를 기다리는 손님처럼 손을 포겠다. 하지만 그들은 찻주전자 옆에 이미 놓인 두 번째 폴더를 보지 못했다. 그들의 연극을 충분히 봤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그들의 서류를 옆으로 밀고 내 폴더를 집었다. 살짝 낡은 파란 표지. 천천히 열어 테이블 너머로 건넸다. 혜린이 당황한 얼굴로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혜린이 제목을 소리내 읽었다. 해경 전황이 여성의 집으로의 재산 이전.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뭐예요? 혜린이 따졌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전했다고요.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버려진 여성들을 돕기로 했어요. 나처럼. 혜린이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다. 터무니없어요. 복수심에 차셨어요? 민수가 주먹을 쥐며 일어섰다. 원망에 사무쳤네요. 나도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일어섰다. 자유로워요. 혜린은 나가며 찻잔을 넘어뜨렸다. 도자기가 단단한 나무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민수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러길 바라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자물쇠를 잠갔다. 깨진 조각을 쓸어 쓰레기통에 넣고 아침 햇살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았다. 그들이 다시 찾아온 아침 나는 정원에서 로즈마리를 솎아내고 있었다. 손끝에 향이 묻어 있을 때 앞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왜 문이 잠긴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 수건에 손을 닦았다. 모퉁이를 돌자 민수가 남색 정장을 입은 부동산 중개인과 서 있었다. 중개인은 이미 불안한 얼굴로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커브에 트럭이 대기 중이었다. 혜리는 여전히 조수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성을낫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못했다. 현관 포치는 생기로 가득했다. 쉼터 프로젝트의 세 여성이 조용히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한 명이 민수에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다시 붓질로 돌아갔다. 지난주에 자물쇠를 바꿨어요. 내가 걸어 나오며 말했다. 민수가 돌아섰다. 집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넘겼어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만 너한테가 아니야. 그가 성난 눈으로 다가왔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했. 넌 등기나 신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 민수. 그건 네가 몇 년 전에 분명히 해둔 거야. 그가 장난감을 뺏긴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다. 법정에서 보자고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그가 봉투를 뜯고 단 한 장의 종이를 훑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변호사의 간결한 문장이었다. 당신은 수혜자 상속인 공동 소유자 신탁 관리인으로 전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 떠나시길 권합니다. 혜린이 마침내 차에서 내려 힐소리를 내며 걸어왔다. 더 일찍 했어야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보지 않고 그녀가 가질 뻔했던 현관을 칠하는 여인들을 노려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민수는 편지를 한 번 또 한 번 찢으며 종이가 사실을 지울 수 있을 듯 행동했다. 찢긴 종이를 꽃밭에 버리고 차로 성큼성큼 돌아갔다. 그들의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멀어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로즈마리 옆에 무릎을 꿇고 찢긴 종이를 주워 퇴비통에 넣었다. 해질녘, 우리는 현관에 마지막 페인트 칠을 마쳤다. 포치는 새 것처럼 보였다. 2주 뒤 발신자 미표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월세가 밀렸어요. 혜린이 떠났어요. 차도 가져갔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들었다. 말하지 않았다. 일이 꼬였지만 제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이 계속 터지고 이번 한 번만. 전화는 조용해졌다. 그가 기다렸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내 65번째 생일. 그가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줬다. 안엔 캐시미어 스카프가 있었다. 바닥에 영수증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내 은행 명세서에서 그 결제 내역을 발견했다. 그가 내 카드를 썼던 거였다.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은행 계좌에 로그인해 송금했다. 금액 200만 원 수치인 최민수 메모.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준 마지막 생일 선물의 환불이야. 내가 지불했던 그 선물.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 테이블에서 조용한 질서의 석에 둘러싸여 앉았다. 그가 폴더를 건넸다.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그가 말했다. 상속인은 없고 재단만 명시됐습니다. 이해 제기 여지가 없습니다. 완벽해요. 내가 대답했다. 마지막 페이지 밑에 서명하고 봉투에 넣어뒀다.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놓아줬다.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묶었던 세월을 놓았다. 기다렸던 저녁들, 건너뛴 생일들 답장 없는 전화들을 놓았다. 증명하기 위해 계속 피를 흘려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놓았다. 거리로 나섰을 때 가을 공기엔 바다의 희미한 흔적이 묻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쉼터의 새 주방 배치를 검토하며 마지막 허가를 준비했다. 문 앞엔 연한 금빛 리본이 느슨히 묶여 있었다. 마치 늘 거기 있었던 듯. 보도엔 의자 12개가 줄지어 있었고 여인들이 직접 그린 손수 만든 배너가 현관 난간에서 나부꼈다. 아이들은 계단 근처에서 분필로 놀며 격식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예술학교 시절 점심을 살 돈이 없었을 때 식료품 가방을 건네줬던 사회복지사 미영 옆에 섰다. 몇 년간 연락이 없었다. 리본을 함께 자르자고 전화했을 때 그녀는 울었다. 8명의 여성, 3명의 아이들, 내 것이었지만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었던 집. 기자가 마이크를 조정하며 다가왔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뭐였나요? 왜 이 사명인가요? 망설이지 않았다. 치유엔 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내가 말했다. 그 문을 만들고 있어요. 가위가 딸깍 소리를 냈다. 조용하고 꾸준한 박수가 이어졌다. 의무가 아닌 감사의 박수였다.
안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여인들은 며칠간 빵을 구워 자신들의 축제를 자랑스럽게 준비했다. 각 방엔 새 린넨 손으로 그린 작은 표지판 잡지에서 오린 꽃 사진을 테이프로 붙인 액자가 있었다. 그리고 뒤쪽에서 그녀를 봤다. 세월이 흘러 관자놀이에 은빛이 묻었지만 바로 알았다. 은주 간호사님, 그녀는 부드럽고 아는 듯 미소 지었다. 너였구나, 혜경.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팔을 만졌다. 병원에 계셨어요? 그랬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잠결에 울었어. 하지만 버텼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넌 싸우고 있었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의무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보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후는 손을 맞잡고 음식을 나누고 이름을 익히는 흐름 속에서 지나갔다. 하지만 해가 지며 가칠한 계단에 금빛을 뿌릴 때 나는 마지막으로 경계를 걸었다. 정원엔 토마토 호박 세이지가 다시 심겼다. 15쯤 된 소녀가 붓을 의미 있게 들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제 문에 표지판 그려도 돼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창고에서 나무 한 조각을 골랐다. 바닷가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침묵이 아니라 고요 원치 않은 소음을 견딘 후 얻은 고요였다. 일찍 일어나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 천천히 주물렀다. 손이 부드러움을 기억하게 했다. 오븐이 주방을 따뜻하게 드며 아침 햇살이 마루를 꿀빛으로 물들였다. 오전엔 토마토를 돌봤다. 예상보다 잘 뿌리내렸다. 나처럼 고집 센 것들. 전고가 되자 창가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쳤다. 법정 문서도 공식 서류도 아니었다. 노트에서 뜯어낸 가장자리가 살짝 말린 종이었다. 펜을 들고 망설이다 단번에 썼다. 너는 그들을 놓아줬다. 너는 너를 키웠다. 그리고 너는 살기로 했다. 그게 유일한 가치 있는 복수였다. 민수에게, 혜린에게 사랑의 조건이 붙던 과거에 누구에게도 보내는 게 아니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병상에 누워 기계 소리를 들으며 목소리가 아닌 기계에 귀 기울였던 여인에게, 쓰라림 대신 희망을 심은 여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손을 더 이상 찾지 않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접어 마무리라 이름 붙인 폴더에 넣었다. 잠그지 않았다. 내가 만든 것들, 나를 부수려 했던 것들이 아닌 내 스케치북과 보조금 서류 옆에 정리했다. 밖에서 파도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바람은 바다 소금과 길 아래 쉼터의 웃음소리를 실어왔다. 포치에 나서자 타이다이 셔츠를 입은 어린 소녀가 깡충거리며 길을 올라왔다. 곱슬머리가 발걸음마다 흔들렸다. 혜경 선생님, 그녀가 붓을 흔들며 불렀다. 내일도 그림 그려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엔 빛으로 그릴 거야. 그녀는 친구들에게 소리치며 다시 길을 내려갔다. 나는 포치 난간에 기대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이 변하는 걸 지켜봤다. 더 이상 빼앗긴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